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창업자 이병철입니다. 제가 한 세상을 거의 다 살아보며 확신하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저는 참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집안에서는 자식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산도 넉넉한 학벌도 없지만 아이가 또렷한 눈빛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하루를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금방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뒷모습, 힘든 날에도 참고 일어나던 그 얼굴,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치지 않고 버티던 그 태도는 마치 사진처럼 아이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세울 때 제 손에 제대로 된 자본이라고는 쌀 2포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쥐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병철아,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거래처 사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거래는 여기서 끝이야. 그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약속드린 날짜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말만큼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눈을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 못하는 눈이네. 한번 믿어보지. 그 순간부터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 하나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신뢰는 가정의 생명이다. 기업에서 거래처가 믿음을 잃으면 계약이 끊기듯 가정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천천히 가족이 아니라 각자 방에 갇혀 사는 하숙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나라 전체의 부는 커졌지만 노인이 되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가까워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세대가 노년에 이렇게 서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가정과 사회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편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에 견주어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어머니들이 대출 이자와 생활비에 눌려 하루를 버텨내기에도 벅차합니다. 등에 진 짐이 무거워질수록 집에 돌아와 말은 더 거칠어지고 표정은 더 굳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배우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이 집은 늘 불안하고 늘 예민하고 늘 서로를 탓한다는 공기를 먼저 배웁니다. 가난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조사들을 보면 한국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분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약 151분이라고 하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10명 중 6명이 하루에 가족과 1시간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에서 살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섬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이럴수록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된다는 신뢰가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그 아이는 세상을 조금은 덜 두려운 곳이라고 믿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복해서 깨지면 아이 마음속에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문장이 새겨집니다. 신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공원 가자. 오늘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 이렇게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는 그 태도, 그게 바로 가정에서의 신용입니다. 삼성 상해를 세우고 회사를 키워오면서 저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고 계약보다 무거운 것은 말이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느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나는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내 하루는 우리 가족의 내일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가 월급이 늦게 들어온 날 얼굴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부부가 다투고 난 뒤에 서로에게 어떤 말로 마무리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카드값 고지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며 어깨를 펴고 일어섰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도 교양 강좌에서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공장에서, 점포에서 수많은 실패와 오해, 그리고 다시 쌓아 올린 신뢰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철학입니다. 신용 하나로 회사를 살려본 사람, 신뢰 하나로 가정을 지켜본 사람의 고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기술이 바뀌고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옮겨갔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어른을 만났을 때 아이의 마음엔 여전히 희망이 자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가정에서 다시 따뜻한 대화가 시작되는 씨앗, 이미 금이 가있던 신뢰가 다시 피어나는 작은 단서를 분명 하나쯤은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뒤 당신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신뢰, 도전, 성장, 혹은 당신만의 다른 단어여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 가정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부모의 태도가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묻고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내 가족을 대하고 있는가? 제가 평생 강조해 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크다. 행동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기업을 세울 때도 그랬고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을 따라 하지 않지만 부모의 하루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른이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견디는지 그 조용한 몸짓 하나하나가 아이의 내면에 깊게 새겨지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적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지시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꾸중보다 더 많은 건 침묵으로 보여주는 생활 태도였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장 준비를 하시고 낡은 장화를 꿰매 신으며 있으면 아껴 쓰고 없으면 견뎌라는 마음가짐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야말로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분은 절약하라는 말을 거의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등에서 그 굳은 살에서 말보다 더 무거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검소함과 절제, 책임감이라는 가치는 그렇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보다 1000배는 강력하다고 삼성상회를 세운 뒤에도 저는 이 원칙을 회사 전체의 문화로 삼았습니다.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공장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공장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직접 쓸어내고 작은 쓰레기 하나도 제가 먼저 주웠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보다 더 큰 태도의 힘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작은 일까지 직접 하셔야 합니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 속에 태도가 담기는 법이네. 작은 일을 대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건 단순히 회사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말하는 순간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책을 펼치는 모습을 하루에 10분만 보아도 아이의 마음속엔 공부는 어른도 계속하는 일이라는 신념이 생깁니다. 부모가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불평만 하는 집과 비슷한 피곤함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집은 아이의 마음이 성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는 말이 아닌 집안의 공기를 통해 삶을 배웁니다. 요즘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무너지는 젊은 세대가 많다고들 합니다. 스트레스 한 번에 포기하고 실패 한 번에 마음을 닫는 모습을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약하다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유약한 게 아니라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어른의 모습을 볼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부모 세대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저녁 시간에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기는지를 배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을 사회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터득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어른의 태도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실수했을 때 변명 대신 담담히 책임지는 모습, 힘겨운 날에도 가족에게 따뜻함을 한 스푼 남겨두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아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결국 태도의 싸움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1970, 80년대 세계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앞서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 기술을 모방해서 따라가자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방은 언젠가 한계에 닿는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 태도가 결국 한국 최초의 반도체 공정과 전자산업 혁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였던 그 도전이 결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경쟁력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거창한 자본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되는 길이 없다면 우리가 길을 만들자는 태도였지요. 가정의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태도, 갈등이 생기면 서로를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 아이 앞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가족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아이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냈습니까? 불평하며 하루를 견뎌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태도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그 아이의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제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대단한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내일을 볼 수 있을 뿐이지요.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 부모의 내일이 자녀의 나침반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말은 잊혀져도 어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아이 마음에 분명히 남습니다. 저는 대구의 작은 쌀가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루에 쌀 2말 팔기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는 찬바람이 오늘도 손님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데리고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회사를 세우겠다. 오늘은 비록 쌀 2포대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믿고 함께 일하는 큰 상사를 만들겠다. 그 다짐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한숨이 나올 때도, 거래가 틀어져 속이 타들어갈 때도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계산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그 작은 꿈 하나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오늘을 버티느라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 마음엔 인생은 버티는 것이라는 인상만 남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보자. 3년 뒤엔 우리 가족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내일을 이야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비전이란 거창한 미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비전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목표를 숫자로 적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는 매출을 얼마까지 올리자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 것인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를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으로 나누어 직원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연 단위, 월 단위, 심지어 하루 단위까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다 보니 불안은 줄어들고 행동은 명확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비슷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빚을 절반으로 줄이자.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꼭 같이 식사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30분만이라도 들어주자. 이렇게 적어두고 벽에 붙였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약속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빚이 줄어들자 집안의 한숨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조금만 더 해보자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비전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공기부터 다릅니다. 비전이 없는 집에서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비전이 있는 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불평보다 희망의 이야기가 많고 막막함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많아지는 집.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두려움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비전을 말한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얇고 몸은 지쳤고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부모는 이 모든 현실을 아이에게 그대로 짓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기도 분명 지나간다. 그때 우리가 더 단단해져 있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해주는 교육은 어떤 학원 수강료보다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비전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도 비전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 10분이라도 가족이 모여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을까?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해보고 싶나? 우리 가족이 5년 뒤에 어떤 모습이면 좋겠니? 아이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너는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의 대답이 아직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집이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미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진로 선택에서 덜 불안해하고 실패 후에도 더 잘 회복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혼자만의 고민으로 내일을 감당하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꺼내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비전이란 말은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내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과 나누는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가족은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살기 바빠서 지금도 힘든데 무슨 내일이냐는 생각으로 그 대화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전은 말이 아니라 공기의 온도입니다. 부모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이의 눈빛엔 작은 불빛이 하나 켜집니다. 당신이 오늘 내일에 대해 나누는 그 짧은 대화가 아이의 인생에 있어 내가 처음으로 희망을 배운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병철은 무섭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다. 그 말 속에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따뜻한 엄격함, 냉정 속의 온기. 1950년대 수원 제사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부주의하게 작성했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를 잘못 적은 탓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회사의 신뢰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실로 그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책임이란 자네가 들고 있는 그 펜 끝에서 시작되는 걸세. 작은 실수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 이 꾸중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단지 상처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계기로 남게 할 것인가? 다음 날 저는 그 감독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시켜놓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좀 심했네. 그만큼 자네가 더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자네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고 했을 걸세. 그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인재가 되었고 훗날 삼성물산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함이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냉정함만 있는 꾸중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그 뒤에 따뜻한 손길이 함께할 때 그 꾸중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하지만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는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씨앗을 심습니다. 전자는 수치심을, 후자는 가능성을 남깁니다. 어릴 적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머리는 냉정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써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혼낼 이유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말하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내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직원이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서울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갑니다. 꾸중을 듣고 나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을 미워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걸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두 가지 극단이 보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심하게 몰아붙이는 집, 반대로 어떤 실수에도 일절 지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방치하는 집. 두 가지 모두 아이 마음속에 불안을 남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엄격함과 따뜻함이 균형을 이룬 양육 방식을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은 분명하지만 사랑과 설명이 함께 있는 방식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이 높고 문제 행동도 적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통제만 강하고 따뜻함은 없는 집 또는 사랑만 많고 기준은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기조절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른 세대인 우리도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른은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때론 무섭게 혼내면서도 마지막에 등을 토닥여주고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엄격함이란 규칙을 세우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과 내일을 위해 이 규칙을 함께 지켜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 시험을 망쳤을 때 도대체 뭐 했냐 라고 소리치는 대신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너라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 이 한 끗 차이가 아이에게 나는 문제야 라는 낙인을 찍을지 나는 실수했지만 다시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지를 가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를 너무 냉정하게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실수한 배우자에게, 기대에 못 미친 자녀에게 상처만 남기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따뜻한 엄격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낼 때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끝에는 반드시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한마디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해볼 수 있다.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부부 사이의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냉정한 꾸중 뒤에 따뜻한 한 숟가락의 온기를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온기가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평생 사람을 이끌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정과 격려 그리고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 한마디가 회사를 바꾸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수원 공장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도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시멘트 포대를 옮기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포대가 터지며 하얀 가루가 사방에 튀었고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웃음과 수군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래서야 앞으로 큰일을 어떻게 맡겠나.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네. 누구나 처음엔 서툴지. 그래도 자네가 여기까지 포대를 옮겼잖나. 한 번 더 해보세. 이번엔 자네가 제일 먼저 가장 당당하게 해보게.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부서장이 되어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꾸중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넌 할 수 있다는 인정과
수고했다는 격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원도 자식도 똑같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아직은 부족한데 뭘 칭찬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잘해서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받아서 잘하게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위로나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걸 알고 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잖아.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의 어깨를 펴고 눈빛을 다시 살립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회사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줄고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내일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의에서 성과표 숫자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그걸로 충분하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네. 그 짧은 한마디에 직원들의 어깨가 조금 펴지고 눈빛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긴 힘은 결국 숫자 이전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더 잘하면 그때 칭찬해야지. 지금 칭찬하면 자만할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칭찬은 완벽한 결과에 대한 상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용기에 대한 인정입니다. 오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번엔 아쉽지만 네가 준비하는 과정을 나는 봤다. 다음엔 그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면 결과를 숨기려 하지만 그래도 해봤잖아. 그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실패조차도 부모와 나눌 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사람의 동기와 성취를 높인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능력 자체를 칭찬하기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더 오래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넌 똑똑하구나 라는 말보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구나 라는 말이 아이의 마음에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마음을 봐라. 숫자보다 노력의 방향을 봐라.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을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한 직원에게는 수고했네. 오늘은 여기까지인 걸세.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만 더 가보세. 이렇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자녀에게 괜찮아, 넌 해봤잖아. 도전해본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단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자존심이 지켜져야 다시 도전할 힘도 생깁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수고했어, 고맙다 라는 말을 건네셨습니까? 하루 종일 자신의 자리를 지킨 배우자에게, 서툴지만 나름대로 애쓴 자녀에게 그 한마디를 아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정과 격려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어떤 선물보다 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잔소리보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 지적보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에 더 오래 마음을 열게 됩니다. 회사를 움직인 힘이 성과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이었다면 가정을 지탱하는 힘 역시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짧은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네가 노력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 짧은 한 문장이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은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때 내 편이 되어준 그 한마디 덕분이었다. 제가 평생 조직과 가정을 이끌며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엄격함, 사과의 리더십, 사랑이 담긴 단호함입니다. 진짜 리더는 냉정하게 꾸짖을 줄도 알아야 하지만 자신이 틀렸을 때는 먼저 머리 숙일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법칙입니다. 1960년대 수원 제사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 감독이 보고서를 대충 써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 책임은 네가 들고 있는 그 펜 끝에 달려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두려움뿐일까 아니면 책임감일까? 오늘의 꾸중이 상처로 남을까?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남을까?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그 젊은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너무했다. 미안하네. 그만큼 자네가 더 성장하길 바랐던 거야. 그냥 포기할 사람이라면 어제처럼 말하지도 않았을 걸세.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현장을 지켰고 훗날 삼성물산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함이란 미움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냉정한 꾸중 뒤에 따뜻함이 남을 때 그 꾸중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반면 따뜻함 없는 냉정함은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법칙이 저 자신을 향해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1980년대 초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재 수급이 늦어져 공정이 크게 밀렸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저는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가?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신뢰를 지킬 수 있겠나?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회의실 공기는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세부 보고를 다시 확인해 보니 그건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여러 변수를 대비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가 그 노력들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먼저 감정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네.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화를 낸 건 미안하네. 자네들은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네. 그 사실을 내가 먼저 봤어야 했어.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보니 저희도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 우리 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보다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하느냐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을 감추기보다 먼저 보고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신뢰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진짜 리더의 힘이라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사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눈높이로 서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오래 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정이 앞서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평소 하지 않던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정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권위는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존경은 솔직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심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빠는 여전히 네가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 한마디를 들은 아이는 부모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연구들에서도 리더가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할 때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사과할 줄 아는 집일수록 아이들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커집니다. 혼낼 때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끝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 믿는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시 같이 해보자.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 오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건네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잇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다만 실수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부모입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장, 배움, 현장, 감정, 리더십. 성장하는 부모가 아이를 바꾼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고 변하려는 부모, 그 한 걸음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배웠습니다. 경제신문, 기술보고서, 해외 기업의 사례, 심지어 젊은 직원이 회장님, 이 책 한번 읽어보시죠 라며 내민 신간까지 밤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이미 성공하셨는데 아직도 공부하십니까?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저는 늘 믿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배우는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책상에서만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고서만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장과 연구소, 해외 현장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기계 옆에 서서 이 부품이 왜 이렇게 생겼나? 이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만 진짜 지식이 살아 숨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본 숫자와 그래프는 머리로 이해되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표정, 기계 소리, 냄새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 무게는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험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는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보다 손을 보고 말보다 표정을 보고 자랍니다.
나는 책 한 줄 읽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공부해라, 배워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 때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위기를 이론으로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버틴다. 그래서 저는 위기일수록 더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은 밥을 먹고 긴장된 얼굴로 출근하는 그들의 눈빛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한 끼의 밥이 수십 권의 교과서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다. 이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해라 라는 말 대신 아빠도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엄마도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어 라고 보여주십시오. 요즘 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평균 4억 권 남짓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교육과 제2의 인생을 위해 대학문화센터, 온라인 강좌를 찾는 중장년층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 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커갈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어른이 어떻게 배우는지는 집에서 봅니다. 부모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시대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낍니다. 배움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조직의 공기를 바꾸듯 부모의 얼굴이 집안의 온도를 바꿉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90초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90초가 말을 살렸고 관계를 살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의 파도가 약 90초에서 2분 정도면 크게 가라앉는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그대로 쏟아내면 후회가 되고 숨을 고르면 지혜가 됩니다. 이건 경영자에게도 부모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법칙입니다.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 배우자에게 화가 나도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도 남 탓하지 않고 다스릴 줄 압니다. 성장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책 한 장을 읽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화가 났다가도 한 번 더 참고 웃어보는 것, 이게 바로 하루 1% 성장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에서는 하루에 단 15분씩만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기적인 지식 격차가 몇 년만 지나도 크게 벌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대화하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이 함께 배우는 집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책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성장하며 서로의 배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저녁 이런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걸 새로 알게 됐어. 나는 오늘 이런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걸 배웠어. 이 짧은 나눔이 아이에게는 마음속 교과서가 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단 1%라도 성장하셨습니까? 책 한 페이지라도 넘겨보았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가족에게 건네보셨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바꿀 것입니다. 성장하는 부모 곁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배우는 집이다. 그래서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살아오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말이나 큰 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7가지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육법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첫째, 신용과 신뢰입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은 세상의 어떤 계약서보다 무겁습니다. 회사에서의 계약은 위약금을 물면 끝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약속은 깨지는 순간 아이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갑니다. 한번 말한 것은 지킨다. 이 태도가 쌓여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부모를 보며 아이들은 세상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학교 폭력이나 온라인 사기의 이면에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이 쉽게 깨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를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상처 주는 쪽이 되거나 또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우리 집은 말한 건 지키는 집이다 라는 믿음이 자리 잡으면 아이는 세상을 향해 조금은 더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둘째, 태도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힘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하루, 힘들어도 짜증 대신 오늘도 잘 버텼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모습, 실수했을 때 남 탓보다 먼저 자기 몫을 돌아보는 태도, 이 평온한 표정 하나하나가 자녀의 마음을 키우는 교과서가 됩니다. 부모가 늘 세상을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며 나는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아이는 세상을 두려움과 원망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묻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를 만나도 해결책을 먼저 떠올립니다. 3년 후, 5년 후 그 둘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셋째, 비전입니다. 부모의 내일이 자녀의 방향이 된다. 삼성의 시작은 대구의 작은 미국상 쌀 2포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대로 된 회사를 세우겠다는 조용한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뒤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꿈을 키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집이 되자.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자. 부모도 1년에 책 3권은 읽자. 이렇게 현실적인 약속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넷째, 실패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보여주는 것. 부모가 실패를 숨기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투자가 실패했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다시 해보려고. 이 한 장면이 자녀의 평생 유산이 됩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다섯째, 인정과 격려입니다.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 그걸로 충분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내면에 불을 붙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인정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이 학업과 직장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과보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이 실패 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다음 날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따뜻한 엄격함과 사과의 리더십입니다. 혼낼 때는 분명하게, 그러나 마지막엔 반드시 손을 내미십시오.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는 내가 너무 화를 냈다. 미안하다. 이 말까지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권위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존경은 실수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일곱째, 성장입니다. 매일 1%라도 배우고 바뀌는 부모, 책 한 권, 대화 한 번, 현장 한 걸음, 이 작고 꾸준한 배움이 가정의 온도와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유튜브 속 전문가가 아니라 눈앞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빠도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엄마도 예전엔 이런 걸 잘 못했는데 요즘 조금씩 연습해 보고 있어.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구나. 천천히라도 나아지면 되는 거구나. 이 7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할수록 좌절과 자기 비난만 깊어집니다.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려는 의지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가정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당신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습니까? 신뢰, 비전, 용기, 성장, 어떤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종이에 적어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휴대폰 메모에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란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부모의 자세,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과 신뢰. 가족에게 한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무겁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지키려 애쓴다는 태도,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둘째, 태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검소한 삶, 절제된 말, 스스로를 다잡는 뒷모습이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의 교과서로 남습니다. 셋째, 비전. 부모의 내일이 자녀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함께 나누는 집과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는 집의 차이는 5년, 10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실패.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번엔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 그 한 장면이 자녀에게 평생의 유산이 됩니다. 다섯째, 인정과 격려. 결과보다 노력을, 성공보다 도전을 칭찬하는 것. 오늘도 수고했지. 그걸로 충분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엄격함과 사과의 리더십. 혼낼 때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내미는 것. 필요하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줄 아는 용기. 그 용기가 신뢰를 만들고 사랑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일곱째, 성장.
매일 1%라도 배우고 바뀌려는 부모, 책 한 권, 대화 한 번, 현장 한 걸음, 이 작고 꾸준한 배움이 가정의 온도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 7가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부모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변해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 가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30%를 넘었고 혼자 사는 중장년 노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고독감과 우울감 역시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집값이 오르고 소득이 늘어도 마음속의 외로움과 관계의 균열은 숫자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곁에 진짜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큰 집도, 두툼한 통장도, 화려한 직함도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 둘이 있을 때 가정은 비로소 집이 되고 쉼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아이들도 다 컸고 가정 안의 상처도 너무 깊어진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이미 굳어진 것들을 탓하며 손을 놓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작은 태도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십시오. 요즘 내가 많이 예민했지. 미안하다. 내가 평생 고생해온 것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잘 못 봐줬던 것 같구나. 앞으로는 우리 조금씩이라도 같이 바꿔보자. 이 말이 어색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이 메어서 말끝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떨림 속에 진심이 담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당신 마음에 남은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신뢰, 비전, 용기, 성장, 혹은 미안함, 고마움, 다시, 같은 당신만의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단어를 고르고 적는 시간이 곧 당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당신 가정의 내일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유튜브에는 온갖 정보가 넘치지만 정작 내 삶을 붙들어 줄 말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화려한 기술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이야기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남긴 경영철학, 성공신화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삶의 태도가 한 가정과 한 기업을 세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지만 단단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이번 주 안에 가정에서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아이에게 먼저 수고했다고 말하기, 배우자에게 오랜만에 고맙다고 말하기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 가족의 5년 뒤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오늘 잘못한 말이 떠오른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보기, 이 중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 가정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 구석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용기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정에 오늘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비록 바람이 세게 불어도
창밖에 비가 내려도 집안만큼은 서로를 믿고 기대 쉴 수 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린 그 한 단어가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제목이 되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